살려줘. 수아는 사고 이후 3개월째 의식이 없던 시어머니 정숙의 손 안에서 여러 번 접힌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라던 사람이 스스로 글을 써 숨겼다는 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어머니, 수아가 떨리는 눈으로 정숙을 바라본 순간 미동도 없던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은 분명 깨어 있었습니다. 정숙이 마지막 힘을 짜내 쪽지에 남긴 의문의 숫자 4827. 도대체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며 이 병실 안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이 감춰져 있는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기억하겠습니다. VIP 병동 끝방 병실은 늘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그 빛조차 이 방 안에서는 어딘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째 의식이 없는 정숙이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65살, 20년간 장학재단을 운영해온 정숙은 언제나 단단하고 원칙을 지키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갑작스런 교통사고 이후 지금은 산소 튜브와 링거줄에 둘러싸여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고 생명은 그 소리에 겨우 매달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숙의 둘째 며느리 수아는 오늘도 하얀 수건을 들고 시어머니의 을 닦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매일 병원을 오는 건 며느리 수아 혼자였습니다. 남편 도지는 회사 일을 이유로 자주 빠졌고 장남 태우는 가끔 들렀습니다. 수아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숙의 이마를 닦으면서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햇볕이 딱 어머니 좋아하시는 그 온도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수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시어머니 정숙에게 닿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3개월을 버텨왔었죠. 수건으로 손등을 닦고 손바닥 안쪽을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걸렸습니다. 수아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손가락 끝에 딱딱하게 접힌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의료용 거즈 조각이거나 뭔가 끼어 들어간 것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꺼내보니 종이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여러 번 접힌 종이 쪽지 한 장. 수아는 무심코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힘없는 손으로 긁어쓴 듯 선이 자꾸 흘러내린 글씨였습니다. 살려줘 4827. 수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아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더 읽고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그저 기계가 숨을 대신 쉬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어머니가 지금 울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숙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약하게 수아의 손 위를 살며시 눌러왔습니다. 수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무섭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카트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쇠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아는 반사적으로 종이를 가슴 안쪽 옷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수아는
이미 정숙의 손을 가만히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이가 들어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고 차트를 훑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특이 반응 없어요. 호흡, 맥박 모두 안정적이고 이상 없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은 모니터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약물 농도가 표시된 칸을 수아는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숫자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담당이가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수아는 그제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CCTV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을 텐데 그날 처음으로 그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검은 렌즈가 침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3개월 동안 이 병실을 드나들었지만 저 카메라를 단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내렸지만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유 모를 불안감으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오늘부터 면회 시간이 조정됐습니다.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세요. 수아는 무언가 물어보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자 형식적인 답이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며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정숙은 아까와 똑같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이 꿈이었나 싶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수아의 머릿속은 정숙으로부터 건네받은 쪽지 한 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삐뚤빼뚤하게 눌러 쓴 그 글씨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서 가슴 안에 숨겼던 종이를 꺼냈습니다. 살려줘 4827.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의식이 없다던 어머니가 이 종이를 접어 손 안에 쥐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썼을까? 누가 보지 않는 순간을 기다렸을까?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배신감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순수한 슬픔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아있었고 혼자였고 이 작은 쪽지 한 장에 전부를 담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수아는 핸폰을 열었습니다. 4827 숫자 4개 여러 방식으로 검색해봤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코드도 아니었고 약물 번호도 응급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봤지만 맞아 떨어지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확신했습니다. 이 숫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수아는 다시 쪽지를 들여다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숙은 분명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정숙이 왜 이 종이를 쥐고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힘을 짜내 남긴 신호를 혼자서라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수아는 쪽지를 다시 접어 지갑 안가장 깊은 칸에 숨겼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삐뚤빼뚤한 그 글씨가 떠올랐고 손가락이 눌리던 감촉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수아는 발걸음이 굳었습니다. 태훈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담당이와 나란히 서서 차트를 들여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들어서자 두 사람의 대화가 잠깐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구석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모니터 옆에 붙어 있는 처방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시간이 달랐습니다. 진정제 투여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앞당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해준 적 없는 변경이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담당이가 문 쪽으로 돌아서다 태훈에게 낮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극은 최소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태훈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극, 최소화 환자를 위한 말인지 다른 무언가를 뜻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담당이가 나가자 태우는 정숙의 침대 곁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걱정이나 안타까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태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훈은 병실을 나서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아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병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태훈의 목소리가 짧게 들려왔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태가 바뀌면 곤란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해. 수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대로 유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깨어나면 곤란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방금 전 들은 태훈의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어머니 상태가 바뀌면 곤란해. 그날 저녁 수아는 남편 도진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정제 투여 시간이 바뀐 것, 태훈이 담당이와 따로 나누는 대화들, 그리고 복도에서 들은 그 말까지. 하나씩 꺼내놓자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지갑에서 접힌 쪽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진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도진은 펼진 쪽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손 안에 있었어. 직접 쥐고 계셨어. 도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식도 없는 분이 이걸 어떻게 써?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어머니 손 닦다가 직접 발견했어. 어머니가 내 손을 눌렀어. 눈물도 흘리셨고. 수아야. 오빠, 나 진지해. 그리고 오늘 아주버님 전화 통화도 들었어. 지금 어머니 상태가 바뀌면 곤란하다고 말했어.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말이 돼? 형이 왜 엄마가 회복되길 바라지 않겠어? 나도 그러길 바래. 근데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 형은 재단의 병원까지 다 챙기고 있어. 더 이상 우리 형 의심하지 좀 마. 도진은 쪽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아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차올랐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는 그 느낌이, 지금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현실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수아는 간호사실 앞으로 갔습니다. 차트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계 보호자 대표 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서요. 권한이 없으십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매일 병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규정이라서요. 간호사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안 강화라는 말이 짧게 들렸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이 병실은 어머니를 통제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수아는 시어머니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후 정숙의 맥박이 순간적으로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니터 숫자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마침 들어온 간호사가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우연한 반응일 뿐이에요. 자주 있는 일입니다.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수아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어머니의 손을 향했습니다. 정숙의 손가락이 수아의 손 위로 미세하게 구부러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수아는 화면을 끄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면회 종료 시간 직전 정숙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움직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의 손 안에서 꺼낸 그 쪽지가, 그리고 복도에서 들린 태훈의 목소리가 앞당겨진 진정제 투여 시간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어머니를 깊이 재우고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4827.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짜내 남긴 그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닐 거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이 이제 막연한 느낌이 아닌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VIP 병동에 새 담당 간호사가 배치됐습니다. 박지안, 30살, 신규 발령이었습니다. 지아는 인계를 받으며 환자 목록을 훑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5호실, 한정숙, 교통사고로 인한 의식불명, 3개월째. 지아는 천천히 그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정숙. 지안이 정숙을 처음 만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지안의 가정은 재단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매년 장학증서 수여식마다 정숙이 직접 지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좋은 사람 되라. 그 손길이 기억날 만큼 오랜 인연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재단은 지안의 곁에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정숙이 직접 격려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지안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그 덕분이었습니다. 지안은 클립보드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5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운 정숙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 얼굴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여식 때마다 단단하게 서 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기계 소리에 숨을 막히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먼저였습니다. 지아는 감정을 추스르고 차트를 펼쳤습니다. 진정제 투여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농도가 높았습니다. 정숙과 같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쓰이는 평균 수치보다 분명히 높았습니다. 지아는 페이지를 넘기며 날짜별 기록을 꼼꼼히 훑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물 변경 기록에 수정 흔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항목이 여러 차례 더 쓰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흔적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처방 조정이라고 보기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판단하기엔 아직 이른 단계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처치 준비를 하던 지아는 복도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보호자 한 명이 담당이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지아는 걸음을 늦추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복 가능성 얘기는 아직 꺼내지 마세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담당이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잠시 굳었습니다. 회복 가능성 얘기를 꺼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환자 가족이 의료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야간 근무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아는 조용히 웃어 넘겼습니다. 낮에 본 차트 기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지아는 오호실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약물이 투여되기 직전 정숙의 심박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여 이후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지아는 기록지에 수치를 적으면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단순한 처방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려면 더 많은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지아는 투여 기록 사본을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면회 시간에 수아가 왔습니다. 지아는 복도에서 수아와 마주쳤습니다. 5호실 한정숙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잠깐 시간 되세요? 수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아는 주위를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오늘 제 퇴근 이후에 병원 밖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수아는 잠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함께 분명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지아는 먼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재단의 장학생이었다는 사실을 꺼냈습니다. 수아는 그 말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차트에서 발견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평균보다 높은 진정제 농도, 반복된 수정 흔적, 투여 이후 과도하게 떨어지는 심박수 수치, 그리고 낮에 복도에서 들은 태훈의 말까지. 회복 가능성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보호자가 담당이한테. 수아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이 어제 복도에서 들었던 태훈의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지금 상태가 바뀌면 곤란해. 수아는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지갑 깊숙이 넣어두었던 쪽지를 꺼내 지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거 저희 어머니 손 안에 쥐어져 있었어요. 지안은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언제요? 3일 전이요. 손 닦다가요. 어머니가 제 손을 눌렀어요. 눈물도 흘리셨고요. 지아는 천천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낮에 본 차트 기록, 복도에서 들은 태훈의 말, 그리고 이 쪽지.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아는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저 혼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수아는 지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수아는 이 싸움에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도감 뒤에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병실 안에는 태훈이 다시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늘만 벌써 3번째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돌아서 나갔습니다. 병실 공기가 그가 떠난 뒤에도 한동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안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식탁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4827, 4827. 몇 번을 반복했어도 의미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 끝자리도 아니었고 날짜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코드도 약품 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볼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이 이 숫자를 남긴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손 안에 종이를 숨기고 며느리의 손이 닿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사람이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남겼을 리 없었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시댁 서재. 정숙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곳. 그 방 안쪽 벽에 붙어 있던 작은 금고. 다이얼을 돌려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자리 숫자였습니다. 시댁은 사고 이후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도지는 집을 정리하러 몇 번 다녀왔지만 서재만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물건이라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진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말했다가 또 싸우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을 열자 오래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3개월 동안 주인이 없었던 집의 냄새였습니다. 수아는 불을 켜지 않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마자 수아는 멈췄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책상 위가 지나치게 깔끔했습니다. 정숙은 늘 책상 위에 서류를 여러 겹으로 쌓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파일 몇 개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는 사라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파일이 빠져나간 자리가 먼지 모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자료를 치운 게 분명했습니다. 수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벽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액자 뒤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수아는 액자를 비켜내고 금고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이얼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틀리면 어떡하지? 아무 의미 없는 숫자면 어떡하지? 수아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4827. 찰칵.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공포와 확신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숙은 처음부터 이걸 알려주려 했던 겁니다. 이 금고를 이 안에 있는 것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USB 하나와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을 먼저 들었습니다. 펼치자 정숙의 필체로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금 이동 날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같은 메모가 반복됐습니다. 확인 필요. 확인 필요. 메모 옆에는 물음표가 여러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수첩을 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금이 이동된 날짜들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정숙의 교통사고 날짜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수아는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자금 이동이 집중된 시기와 사고 날짜가 가까웠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가까웠습니다. 수아는 USB를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숙의 컴퓨터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가 열렸습니다. 재단 회계 파일이었습니다. 수아는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계를 전공한 건 아니었지만 외부 계좌로 이동된 표시가 반복되는 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재단 이름이 아닌 다른 법인 이름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아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숙이 20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쌓아온 돈이었습니다. 한 푼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지켜온 재단이었습니다. 그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끄고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자금 이동, 사고 날짜, 병원에서의 통제, 그리고 살려줘라는 그 세 글자까지. 수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USB를 빼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수첩도 함께 챙겼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당장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지는 믿어주지 않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에게 말했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액자를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서재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수아의 발소리가 텅 빈 집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단단한 것이 가슴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지켜온 것을 수아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수아는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깊게 들이켰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손안에 USB가 작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VIP 병동 복도에 길게 깔렸습니다. 지아는 처치 준비를 하며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5호실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복도 저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담당이와 나란히 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카트를 멈추고 처치 물품을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태가 달라지면 곤란합니다. 담당이는 아무 말 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는 손이 멈췄습니다. 상태가 달라지면 곤란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공포가 가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아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얼굴로 카트를 다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아는 5호실 처방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진정제 용량이 오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소폭이었지만 분명한 증량이었습니다. 지아는 최근 일주일치 기록을 처음부터 훑었습니다. 처방 변경 기록에 수정 흔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적었다가 지우고 다시 적은 흔적이었습니다. 증량 사유는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담당이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오늘 용량이 변경됐는데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담당이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안정 유지 차원이에요. 최근 일주일 동안 변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 임상적 근거가 따로 있는 건가요? 담당이는 잠깐 지안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방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더 물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아는 병실 밖 복도에서 면회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훈이 병실 근처를 서성이며 전화를 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태우는 수아를 의식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태훈의 목소리가 짧게 흘러나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아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계획대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맴돌았습니다. 금고 안에서 꺼낸 자금 이동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손 안에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복도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숨을 고르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지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안은 야간 근무 중에 추가 투여 지시가 내려온 걸 확인했습니다. 처방 시간이 평소보다 앞당겨져 있었고 용량은 오전보다 또 올라 있었습니다. 지안은 처방표를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권장 범위 상단에 가까웠습니다. 넘은 건 아니었지만 이 환자에게 이 용량이 필요한 임상적 이유가 지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투약 준비를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주사기를 내려놓고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호흡 리듬을 살폈습니다. 즉각적인 위급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용량을 추가로 투여하는 것이 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처치인지 지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안은 처방 기록 사본을 따로 출력해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였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태훈이 병실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보호자가 병동 안에 있는 건 규정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담당의 쪽을 바라봤습니다. 담당인은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태훈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아는 간호사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병동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해야 할지, 더 증거를 모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수아에게 연락해야 할지. 선택지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뒤엉켰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모든 게 막혀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추가 투여는 환자 상태를 직접 재확인한 뒤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권한 밖의 일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지아는 다시 5호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의 호흡을 확인하고 맥박을 살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추가 투여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지아는 투여 시간을 뒤로 늦췄습니다. 차트에는 환자 상태 재확인 후 조정이라고 짧게 기록했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지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지안은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태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기계 소리만이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아침 수아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발걸음이 막혔습니다. 출입 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작동하던 카드였습니다. 원무과로 내려가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VIP 병동 보호자 출입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오늘부터 보호자 대표 한 분만 등록되고 나머지 보호자분들은 대표 보호자 승인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대표 보호자가 누구로 등록됐어요?
김태훈 보호자님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 그런 신청이 들어갔는지, 누가 결정한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표정은 이미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밖으로 나와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버님, 제 출입 카드가 막혔어요. 규정이 바뀐 것도 몰랐고요. 태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병원 측에서 VIP 병실 보안 강화한다고 한 거야.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더라고. 그럼 저는 어머니를 못 뵙는 건가요? 아니, 내가 병원에 연락해 둘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병원을 오간 며느리의 출입을 막아놓고 형식적인 절차라는 말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노를 드러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임시 출입 승인을 기다리는 사이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 씨, 저 한의사예요. 회장님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한의사였습니다. 정숙이 재단을 처음 세울 때부터 함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이 가장 신뢰하는 이사였고 수아도 몇 번 얼굴을 본 적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몇 차례 안부 연락을 해온 터였습니다. 아직 차도는 없으세요. 그래도 버티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사실 연락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한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긴급 이사회 공지가 오늘 올라왔어요. 안건이 대표 변경 및 경영권 이관 승인입니다. 일주일 뒤 날짜로요. 수아는 걸음이 멈췄습니다. 대표 변경, 경영권 이관.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소집한 건가요? 김태훈 부사장님 쪽에서 요청한 겁니다. 수아 씨,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수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한의사를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말해도 되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의사의 목소리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금 이상을 발견하고 감사를 준비하던 바로 그 시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갑자기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수아는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수아는 지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드릴 말씀 있어요. 잠깐 나오실 수 있어요? 임시 출입 승인이 떨어지고 병동으로 올라간 수아는 복도 끝 창가에서 지안을 만났습니다. 수아는 방금 한의사에게서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긴급 이사회가 열린대요. 안건이 대표 변경이에요. 지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요? 네. 저희 아주버님 쪽에서 소집한 거더라고요. 지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지안이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메모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최근 진정제가 증량된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날짜를 바라봤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정제 증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달 전부터예요. 이사회 준비가 시작됐을 시점이랑 맞물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의 의식이 깊어지는 사이 재단 안에서는 무언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안이 처방 기록을 다시 확인하러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차트를 꺼내 펼치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이었습니다. 지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담당이는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박 간호사. 네. 괜히 문제 만들지 마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은 짧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이는 돌아섰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아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같은 병동 동료 간호사가 무심코 흘린 말이었습니다. 담당이가 최근 개인적인 빚 문제로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낮에 들은 경고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워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압박받는 사람의 경고였습니다. 면회 시간 수아는 병실 안에서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회까지 일주일이었습니다. 정숙이 깨어나지 않으면 재단은 그대로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숙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정숙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손가락 끝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기계가 만들어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수아는 정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수아는 정숙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막을게요. 그 순간 병실 문 유리창 너머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태훈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기계 소리만이 조용하고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수아는 어머니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간 싸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지아는 저녁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처방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5호실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추가 진정제 투여 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처방 시간은 평소보다 2시간 앞당겨져 있었고 용량은 어제보다 또 올라 있었습니다. 지아는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권장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에게 하필 이 시간에 이 용량이 필요한 이유가 지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담당이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오늘 추가 투여 지시 확인했는데요. 용량이 어제보다 또 올랐습니다. 담당이는 차트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침대로 하세요. 환자 상태를 먼저 재확인하고 싶은데요. 담당이가 그제야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불편하다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침대로 하라고요. 지안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5호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사기를 손에 든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병동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쌓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수정된 차트, 태훈의 목소리, 날짜가 맞물리는 기록들, 그리고 수아가 꺼내 보였던 그 쪽지. 지아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사기를 내려놓고 정숙 곁에 섰습니다. 작은 손전등을 꺼내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호흡 리듬을 살폈습니다. 맥박을 짚었습니다. 즉각적인 위급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호흡이 조금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지아는 투여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 시각 수아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내일이었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 있는 게 지금 수아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병실 안은 기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숙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어제보다 분명했습니다. 수아의 손 위로 손가락 끝이 또렷하게 구부러졌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정숙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렸습니다. 수아는 문 쪽으로 달려가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이 들어오자마자 정숙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호흡을 살폈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굳었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놀란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완전히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자발 호흡이 조금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수아는 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들리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수아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뒤에는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 전에 어머니가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태훈에게 알려지면 안 됐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수아 옆으로 다가섰습니다. 추가 투여 한 차례 더 늦추겠습니다. 수아는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이었습니다. 지안과 수아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정숙의 눈꺼풀이 그 순간 잠시 열렸다가 다시 감겼습니다. 담당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굽혀 정숙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일시적 반응으로 보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담당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아는 담당이가 나가자마자 처방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투여 보류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환자 상태 변화로 인한 투여 조정이라고 짧게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수아는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이 됐습니다. 정숙의 호흡은 이전과 다른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깊었습니다. 조금 더 고르었습니다. 기계가 만들어주는 숨이 아니라 스스로 쉬는 숨의 느낌이 조금씩 섞여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정숙의 눈꺼풀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열린 건 아니었습니다. 신락같이 가늘게, 그러나 분명히 열렸습니다. 수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허공을 향하다가 천천히 수아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초점이 잡히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의 눈꺼풀이 힘겹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감겼습니다. 수아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다가와 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아까와 달라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깊이 잠든 사람의 얼굴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몇 시간 뒤였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해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병실 안에 살아있는 숨결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아는 출근하자마자 5호실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정숙의 눈이 열렸던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정숙 곁에 서서 동공 반응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보다 분명했습니다. 빛에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발 호흡도 어제 밤보다 조금 더 고른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관찰 기록을 공식 차트에 꼼꼼하게 남겼습니다. 동공 반응 변화, 자발 호흡 리듬 개선, 눈꺼풀 움직임. 하나하나 시간과 함께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담당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일시적 반응이에요. 과도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동공 반응이 어제와 다릅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담당이는 지안을 잠시 바라보다 차트를 덮었습니다. 내가 다시 확인할게요. 지안은 그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오자마자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전날 밤 출력해둔 기록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차트에 남긴 기록도 따로 사본을 출력했습니다. 담당이가 수정하기 전에 원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최근 일주일간의 진정제 증량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용량 변화를 옮겨 적었습니다. 증량 시점과 이사회 일정이 반복적으로 겹치는 패턴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아는 결심했습니다. 병원 내부 감사팀 앞으로 익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약물 변경 기록과 수정 흔적, 증량 내역 사본, 그리고 담당이로부터 들은 경고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파일을 봉투에 넣고 감사팀 담당자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썼습니다. 봉투를 감사팀 앞 수신함에 넣는 순간 지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훑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한편 수아는 이사회 시작 2시간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정숙의 눈이 열리던 그 순간부터 수아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USB 사본을 복사해서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의사님, 이사회 전에 꼭 봐주셔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의사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수아는 USB 사본을 퀵으로 한의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문자를 덧붙였습니다. 재단 회계 원본 백업입니다. 이사님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퀵 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잠깐 열렸던 그 눈, 수아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수아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에 낯선 사람 둘이 서 있었습니다. 감사팀 직원들이었습니다. 지안에게 물어보니 아침에 익명 보고서가 접수됐고 즉시 자료 확인에 착수했다고 했습니다. 담당이가 감사팀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복도를 지나쳐가는 담당이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수아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밤과 달랐습니다. 손의 온기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어머니 귀에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사회예요. 제가 막을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이전보다 조금 더 강하게 수아의 손을 쥐었습니다. 수아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힘이었습니다. 정숙의 눈꺼풀이 여러 차례 떨렸습니다. 어머니, 들려요? 눈꺼풀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수아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추가 진정제 처방이 보류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감사팀 조사가 시작되면서 처방 진행이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병실 문을 살짝 열고 수아에게 짧게 전했습니다. 추가 처방 보류됐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이사회장으로 향하던 태우는 담당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이는 감사팀 조사 중이었습니다. 태우는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사회장 입구에서 태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같은 시간 수아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의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님, 자료 확인하셨나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아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서 정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사회장에서는 태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은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병실 안과 이사회장, 두 곳에 동시에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눈꺼풀이 아주 잠깐 열렸다가 다시 감겼습니다. 수아는 그 순간을 보고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아도 버텨야 했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재단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실내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우는 상석 옆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태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회장 공백이 3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재단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 변경 및 경영권 이관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결 준비에 들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의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깐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의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건 재단 회계 원본 100억입니다. 회장님이 사고를 당하시기 전 수개월에 걸쳐 집행된 자금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퍼졌습니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재단 자금 일부가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외부 법인으로 집행됐습니다. 그것도 회장님이 사고를 당하시기 전 수개월에 걸쳐서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 문서에 사용된 회장님의 전자 서명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태훈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집행이에요. 회장님도 알고 계셨던 사안입니다. 한의사는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알고 계셨다면 왜 사고 직전에 자금 이상을 직접 확인하고 계셨습니까? 회장님 서재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확인 필요라는 메모가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태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의사가 천천히 시선을 테이블 위 서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3개월째 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진정제 투여량이 지속적으로 늘었습니다. 사유도 불분명하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곤란했던 겁니까? 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다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병원 치료에 관여한 건 가족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족으로서요. 한의사가 짧게 되받았습니다. 그 말 하나가 회의실 안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태훈이 다시 반박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한의사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한의사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수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사님, 어머님 의식 회복하셨습니다. 한의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숙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멈췄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의사에게 쏠렸습니다. 태훈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한의사가 핸드폰을 들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 씨, 영상통화로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병실에서 수아가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수아는 핸드폰 화면을 정숙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의사가 핸드폰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정숙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또렷하게, 분명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화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기계 소리에 숨을 맡기고 있던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고개가 움직였습니다. 3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0초가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영상 통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처음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의 조용함이 표결을 앞둔 긴장이었다면 지금의 조용함은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한의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대표 변경 안건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사 한 명이 받았습니다. 동의합니다. 또 한 명이 따랐습니다. 동의합니다. 태훈이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짚었습니다. 잠깐요. 이건 절차에 맞지 않습니다.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됐고 표결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의사가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태운 부사장 직무대행 권한 정지건입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태운의 직무대행 권한 정지가 의결됐습니다. 태운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집어들다가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분노가 얼굴 위로 드러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에서 수아는 정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상 통화가 끊기고 나서도 정숙의 눈은 열린 채였습니다. 수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손이 아주 약하게 수아의 손을 쥐었습니다. 수아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두려웠던 날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날들, 이 손 하나만 믿고 버텨온 날들이었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재단을 둘러싼 일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재단 자금 일부가 태운이 관여한 외부 법인으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집행 문서에 사용된 정숙의 전자 서명이 위조된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재단의 장부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태우는 부사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교통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당일 삭제된 CCTV 영상, 사고 직전 정숙과 태운 사이의 자금 갈등, 고의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뉴스 화면에 재단 건물 앞에서 기자들이 서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아는 그 화면을 병실 텔레비전으로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시어머니 정숙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정제 증량 경위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담당인은 진료에서 배제됐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병원 측을 통해 공식 확인됐습니다. 지아는 내부 고발 공로로 병원 측의 보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안이 그 통보를 받던 날 간호사실 한쪽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두렵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처음으로 온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재단은 임시 이사회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한의사가 임시대표를 맡아 재단을 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흔들렸던 장학 사업이 다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혼자 몸을 일으켜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수아는 병실 문 앞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순수한 기쁨이었습니다. 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날이었습니다. 수여식장 단상 위에 휠체어가 놓였습니다. 정숙이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65살의 얼굴에 3개월과 몇 달의 시간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장학생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아이들이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숙이 한 명 한 명에게 증서를 건넸습니다. 손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손으로 천천히 건넸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숙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숙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낮고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살려줘서 고맙다. 수아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정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들 돈을 지켜줘서 고맙다. 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문장 앞에서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여식장 한쪽에 도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오래 숙였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제단 현판이 새로 교체됐습니다. 20년 전 정숙이 처음 걸었던 그 이름 그대로였습니다.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완전히 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 손잡이를 짚고 반쯤 몸을 세웠습니다. 수아가 곁에서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눈을 마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웠던 날들, 버텨온 날들, 그리고 살아남은 날들이었습니다. 수여식장 밖으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단 마당에서 장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창문을 타고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고 그 자리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